남편이 떠난 후 그 집엔 나 혼자뿐이었다. 그러다 아들 네 식구가 들어왔다. 처음엔 괜찮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집에서 내가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안방을 내달라 했고 식사도 각자 챙기겠다 했고 급기야 전기세까지 내라는 말까지 들었다. 그때 알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경계 침범이 있다는 걸. 내가 물러서면 그들은 더 깊이 들어온다는 걸. 그리고 마침내 나는 결심했다.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정확히 보여주기로.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불이 꺼진 부엌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다. 그 소리를 나는 자다 깼는지도 깬 채 누워 있었는지도 모를 채 들었다. 식탁 위에 올려둔 작은 종이 한 장이 새벽의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빛났다. 등기부등본. 그걸 꺼낸 건 어젯밤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나서였다. 서랍 맨 아래에 넣어둔 서류 봉투 속에서 하얀 종이 몇 장을 꺼내는 손이 그렇게도 떨릴 줄은 몰랐다. 뭐가 그리 두려웠을까? 내 이름 김정희. 잉크가 번진 것도 아닌데 유난히 또렷해 보였던 그 이름이 내 삶에서 유일하게 선명한 증거 같았다. 이 집은 내 집이다. 그걸 말로 하기 전에 먼저 보여주고 싶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은 낯선 침묵으로 가득 찼다. 매일 아침 다녀올게 하고 웃던 얼굴은 사고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아들 내외가 들어왔다. 나는 그저 다행이라 생각했다. 혼자보다는 낫겠지. 사람 소리라도 나는 집이 낫겠지. 그래서 방을 비워주고 부엌을 내주고 웃으며 말했었다. 밥은 내가 할게. 며느리는 아이 보느라 힘들잖아. 처음엔 고마워했다. 며느리는 부지런했고 아들은 자상했다. 손주는 해맑았다. 나는 아침마다 밥을 차리고 아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빨래를 널었다. 어머니가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 뿌듯해하던 내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문을 두드리더니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님, 안방 좀 저희가 쓰면 안 될까요? 아이도 크고 좁아서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내 방은 북향 작은 방이 됐다. 햇볕은 들지 않았고 냄새는 잘 빠지지 않았다. 뭐 어때? 젊은 사람들 고생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스스로 위로했다. 그 다음은 식사였다. 어머님, 오늘부터 저희끼리 밥 먹을게요. 따로 챙기시기 번거롭잖아요. 그 말에 놀라 말을 더듬었지만 이미 그들은 식탁에 3명분만 차려놓고 있었다. 아들, 며느리, 손주. 나는 거실 탁자에 쪼그리고 앉아 김치와 밥 한 숟가락을 삼켰다. 그리고 또 며칠 후. 어머님, 전기세는 따로 내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사용량이 좀 많아서요. 어머님이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니까 그 말에 나는 더는 말문을 열 수 없었다. 내가 집에 있지 어디를 가나. 이 집이 내 집인데 그 순간 깨달았다. 이들은 이 집이 누구 것인지 잊었구나. 그날 밤 식탁에 앉아있던 나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문을 조금 열어두었는데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솔직히 말해서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돼? 나도 지쳐. 내 집 같지가 않잖아. 그 말,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쿵 돌을 던졌다.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그들의 목소리도 냄새도 존재도 느끼기 싫었다. 그래. 이쯤이면 됐다. 다음 날 나는 여느 때처럼 아침을 준비했다. 국은 멸치로 우려냈고 계란은 반숙으로 삶았다. 식탁 위에 반찬과 국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조용히 올려두었다. 딱히 말은 없었다. 내가 더는 설명할 이유도 없었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해질 거라 믿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은 내 앞에 와 앉더니 밥을 제 손으로 떠주려 했다. 며느리는 허리를 숙였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죄송합니다 라는 기색만 가득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원하지 않았다. 통쾌함? 아니. 오히려 허전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왜 대접은 늘 뒤늦게 오는 걸까? 그 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다음엔 말로 먼저 할 거야. 다시 참지는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늦잠을 잤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불 속에서 오래 누워 있었다. 기지개를 켜며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다. 내 집이니까. 이틀을 아무 말 없이 지냈다. 딱히 마음이 상했다기보다는 어떤 말도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삼켜왔는지 조용한 집안을 걷다 보면 문득 가슴이 답답해졌다. 마루에 깔린 카페트를 걷고 창틀에 쌓인 먼지를 털었다. 나는 예전처럼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그 손끝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내 공간이니까. 내가 좋아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요상하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도 내가 없는 부엌에서 나는 지글지글한 소리나 아들 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다. 자꾸만 귀를 기울이게 된다. 아닌 척하면서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졌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점심 무렵 며느리가 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시간 되시면 저희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오랜만에 들은 그 말은 어딘가 쑥스러웠고 이상하게 낯설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식탁엔 고등어 조림이 놓여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비 오는 날에 제일 맛있는 반찬이라며 며느리에게 웃으며 말했겠지만 이번엔 조용히 밥만 떴다. 아들은 눈치를 보더니 국을 내 앞에 밀어주었다. 엄마, 이거 며느리가 어제 저녁부터 미리 준비한 거야. 그 말을 듣고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 고등어 조림은 예전에 내가 가르쳐준 그 방식이었으니까. 저녁 무렵 옷장을 정리하다가 오랫동안 꺼내지 않던 상자를 꺼냈다. 남편의 물건이 담겨있던 상자였다. 면도기, 수첩,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써놓은 메모 하나. 정희야, 너는 참 다정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안심이 된다. 그 문장을 읽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졌다. 지금의 나는 다정한 사람인가? 아들 내외에게 밥을 차려주고 아이를 돌보던 나. 무턱대고 다 받아주기만 했던 나. 그리고 지금은 그런 모든 것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나. 과연 어떤 내가 진짜 나인 걸까? 다음날 아침 며느리가 아이와 함께 내 방을 찾았다.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시면 민우 어린이집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전에 병원 예약이 있어서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손주의 손을 잡고 나선 길.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민우가 내 손을 꼭 잡고 웃었다. 할머니, 이거 봐. 우리 유치원에 나무가 꽃 폈어.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었다. 민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세상에 감정선이 이렇게 얽혀 있다는 걸 알 리 없으니까. 아이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던 길 가까운 전통시장에 들렀다. 그리고는 며느리가 좋아하던 오이소박이를 재료 삼아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 매운 걸 잘 못 먹는 아이를 위해 소금도 덜 넣고 양념도 순하게 조절했다. 누구를 위한 요리인지 이제는 내 자신도 잘 모르겠다. 식탁에 반찬을 조용히 놓고 돌아서려는데 며느리가 내 손을 붙잡았다. 어머님, 저 잘못했어요. 솔직히 저도 힘들었어요.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게 처음이었고 어쩔 줄 몰랐어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을 제대로 들여다봤다. 흠칫 놀랐다. 거기엔 후회와 당혹 그리고 약간의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다. 그래. 너도 쉽진 않았겠지. 나도 그랬으니까.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줄 몰랐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쪽이 될 줄도 몰랐다. 그날 밤 식탁에는 처음으로 네 사람의 식기가 놓였다. 아들, 며느리, 손주, 그리고 나. 식사 중에 민우가 고등어를 집다그릇을 엎었다. 된장국이 바닥에 쏟아졌고 며느리가 당황했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일어났다. 괜찮아. 이런 건 그냥 닦으면 돼. 그러고는 수건을 가져와 닦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으로 돌아오며 나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는 이제 그치고 있었다. 그 불빛에 젖은 도로가 반짝였다. 그리고 내 마음도 아주 조금 반짝였다. 행사는 늘 허겁지겁 준비하게 된다. 민우의 유치원 봄 소풍 안내장이 붙어 있었다. 아들은 아침부터 바빠 보였고 며느리는 도시락 준비로 부엌을 분주히 오갔다. 어머님, 반찬 하나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조심스레 묻는 말에 나는 말없이 도마를 꺼냈다. 지난날엔 먼저 손 걷어붙이고 나서던 일을 이제는 부탁을 받은 후에야 시작하는 게 익숙해지고 있었다. 달걀지단을 채 썰고 멸치를 볶았다. 손은 여전히 익숙한데 마음은 예전만큼 앞서지 않았다. 민우는 나를 향해 크게 웃었다. 할머니, 나 내일 친구들이랑 김밥 먹을 거야. 우리 반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 싸울 거야. 그 웃음에 나는 괜히 마음이 흔들렸다. 이 아이는 이 모든 상황을 모른다. 그저 맛있는 반찬과 함께 소풍이 신나는 날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다. 소풍날, 나는 며느리의 부탁으로 도시락 가방을 들고 유치원 앞에 잠깐 들렀다. 선생님께 전달만 해달라는 말이었지만 나는 민우가 버스 타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다. 어느새 유치원 정문엔 아이들과 부모들이 몰려 있었고 3355 선생님께 인사를 하느라 부산했다. 민우는 내 얼굴을 보더니 손을 흔들었다. 그 뒤로 민우 친구의 어머니가 내게 인사를 건넸다. 어머, 민우네 할머님이세요? 나는 멋쩍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휴, 맨날 김밥 그렇게 맛있게 싸주시는 분이구나. 민우가 맨날 자랑해요. 그 말에 조금은 기분이 풀리는 듯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에서 나는 다시 고개를 떨궜다. 며느리 되시는 분이 힘들어하신다 들었어요. 함께 살면 아무래도 좀 쉽진 않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을 다물었다. 타인의 호의에 감춰진 시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순간 새삼 깨달았다. 돌아오는 길 전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가는 자꾸 움푹 꺼져 보였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 집에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기억을, 감정을 묻고 살았다. 그런데도 언제부터인가 내가 이 집의 손님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아니, 눈치 보며 묵은지처럼 구석에 놓인 존재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서둘러 문을 열었다. 어머님, 많이 기다리셨죠?
민우 잘 갔대요?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곤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먼저 말문을 여는 일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문을 닫고 나니 그제야 며느리와 아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어머님이 요즘 말씀이 없으셔. 우리 잘못한 걸까? 좀 더 신경 써야지. 이번 주말엔 같이 외식이라도 하자. 그 말에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무엇이 섭섭했는지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를 것이다. 하지만 그걸 일일이 말로 다 꺼내는 순간 나는 또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싫었다. 나는 조용히 다이어리 한 장을 넘겼다. 그리고 거기에 작게 적었다. 기억해. 말하지 않으면 결국 잊힌다. 주말 아침은 조용했다. 부엌에서는 익숙한 조리 소리도 텔레비전의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방 안까지 스며든 것은 오직 옷장 여는 소리 그리고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였다. 민우야, 이거 입자. 할머니랑 같이 외식 가야지. 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보았다. 맑은 날이었다. 초여름을 앞둔 햇살이 거실 바닥에 사선으로 스며들었고 그 틈으로 먼지가 가볍게 떠올랐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외식이라 며칠 전부터 며느리와 아들이 눈치를 보며 준비하던 그 일이었다. 가족끼리 함께 나가 밥 한 끼 먹자는 제안. 단순한 말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식사 한 번으로 쌓인 거리감이 줄어들 리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식당은 근처 한식당이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민우가 떠들었다. 할머니 갈비 먹을 수 있어? 나 갈비 먹고 싶어. 그 말에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민우가 며칠 전부터 갈비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가볍게 미소만 지었다. 대답은 하지 않았다. 도착한 식당의 테이블에 앉자 자연스럽게 아들과 민우가 한쪽에 앉았고 며느리는 그 맞은편에 앉았다. 나의 자리는 그 끝 입구 쪽이었다. 가족들 틈에 낀 느낌이 아니라 옆 테이블에 혼자 앉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종업원이 물수건을 놓으며 인사를 했다. 가족 외식이신가 봐요. 보기 좋아요. 그 말이 순간 불편하게 느껴졌다. 보기에 좋은 건 무엇일까? 세 명이 나누는 웃음일까? 아니면 내가 앉아있는 이 어정쩡한 자리까지 포함일까? 음식이 나왔다. 떡갈비, 잡채, 도토리묵, 잡곡밥. 모두 며느리가 평소 즐겨 먹던 것들이었다. 나는 젓가락을 들고도 선뜻 아무것도 집지 못했다. 식탁 중앙의 음식이 멀게 느껴졌다. 어머님, 이거 좀 드셔보세요. 묵이 맛있네요. 며느리가 건넨 접시를 받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하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저 이 상황이 왜 이토록 불편한지에 대한 생각만 가득했다. 그때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요즘엔 괜찮으세요? 지난번에 좀 서운하셨을 것 같아서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젓가락이 멈췄다. 나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내 손을 잡고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 이젠 가장이 되어 나를 조심스레 대한다. 그 조심스러움이 더 아프게 느껴졌다. 나는 괜찮아. 이제는. 그 짧은 말 뒤에 나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괜찮다는 말이 참 여러 뜻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아들은 알아챘을까? 정말 괜찮다는 건지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건지. 식사가 끝나고 나서 근처 공원에 들렀다. 민우는 풀밭을 뛰어다녔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 뒤를 천천히 걸었다. 나는 그들보다 몇 걸음 떨어진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같이 사는 가족이 맞나? 멀찍이서 바라본 세 사람의 모습은 참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 속에 나는 없었다. 나는 그저 따라온 사람, 자리를 채우는 사람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민우는 피곤했는지 뒷자리에 누워 잠들었고 며느리는 아들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나는 조수석 창밖을 바라봤다. 창에 비친 내 얼굴은 평온했지만 마음속은 자꾸만 허전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가볍게 말했다. 오늘은 어머님 덕분에 잘 다녀왔어요. 나는 그 말에도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고 나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어디일까? 식탁 끝자락인가? 아니면 방 안 책상 앞인가? 그조차 아니면 민우가 잠든 방 앞에서 물끄러미 서 있던 어딘가인가? 잠이 들기 전 나는 다시 다이어리를 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적으며 한 문장을 더 보탰다. 거리를 좁히기 위해선 누군가는 먼저 걸어가야 한다. 그런데 왜 늘 그게 나여야 하지? 그날 밤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이상하게 눈꺼풀이 무거운 것도 아니었고 몸이 피곤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머릿속이 산만했다. 민우의 웃음, 식당에서의 며느리 말투, 아들의 묘한 눈빛 하나하나가 자꾸 퍼즐처럼 엮여서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쿡쿡 찔렀다. 그럴 때면 나는 늘 남편의 옛 물건들을 꺼냈다. 작은 나무 상자 하나. 결혼 전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것. 오른쪽 경첩은 삐걱이고 뚜껑은 조금 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 그 모양이 위안이 됐다. 상자 안엔 오래된 손목시계, 남편의 사원증 몇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유언장이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몇 번이나 펼쳤다 접었다. 그 안엔 흔한 말이 적혀 있었다. 이 집은 정이 앞으로 한다. 내 마지막까지 함께 살아준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남기고 싶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그날따라 유독 그 문장이 마음에 박혔다. 마지막까지 함께 살아준 사람, 그 표현이 이상하게 쓸쓸하게 느껴졌다. 살아준 사람이라니. 정말 살아준 걸까?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던 걸까? 그때 상자 밑바닥에 낯선 종이봉투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나는 처음 보는 물건처럼 봉투를 조심스레 꺼냈다. 정희에게라고 적힌 익숙한 필체. 남편이 글씨였다. 편지를 꺼내 펼쳤다. 시간이 지나 누렇게 바랜 종이, 군데군데 접힌 자국. 그 속에 담긴 글은 이랬다. 정희야, 이 편지를 언제 보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먼저 떠난다면 네가 이 집에서 계속 살아갈까봐 걱정이 돼서 남긴다. 넌 참 착한 사람이야. 언제나 양보하고 조용히 물러나고. 근데 정희야, 꼭 알아줬으면 해. 넌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야. 사람들은 네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아. 근데 난 알아. 네가 얼마나 참는지. 그러니까 제발 한 번쯤은 말해. 이 집은 내 집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 사람이야.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목 뒤가 뜨겁고 가슴이 벌렁거렸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들었어야 할 말들이 지금에서야 내 손 위에 펼쳐져 있었다. 나는 편지를 두 손으로 감쌌다. 종이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렇게 오래 참아왔던 것들이 그 순간 무너졌다. 서러움, 억울함, 외로움, 죄책감까지 다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그 밤 나는 남편이 사진을 꺼내어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내가 이 집을 지키기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 와서야 위로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엌으로 나갔다.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있었다. 어머님, 아침 드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밥은 내가 할게. 그동안 내가 익숙하니까. 그 말에 며느리는 살짝 놀란 눈치를 보였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 위에 앉은 채 나는 다이어리를 꺼냈다. 그리고 남편의 편지 한 구절을 그대로 적었다. 넌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야. 이번엔 그 문장이 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날은 민우 돌잔치 이후 처음으로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이 집에 오기로 한 날이었다. 며느리가 한참 전부터 식단을 짜고 집안을 분주히 청소했다. 나는 방에서 조용히 나오지 않았다.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무엇을 도와야 할지 애매한 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애매함 속에 불편함이 자라나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오후 5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웃음소리가 현관을 넘어 거실까지 번졌다. 어머님, 형님, 어서 오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유난히 높고 밝았다. 그동안 집안에서 들은 가장 활기찬 목소리였다. 나는 그제야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나왔다. 거실에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와 언니, 매형, 그리고 조카가 들어와 있었다. 그들의 눈길이 내게 스치듯 지나갔다. 가볍게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들이 이어졌지만 아무도 먼저 다가와 앉으려 하지는 않았다. 나는 부엌에 들어가 물을 내리고 다과를 접시에 담았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러다 며느리의 언니가 나직이 말했다. 어머님께서 늘 도와주시니까 씨가 살림하는데 큰 힘 되시겠다. 그 말은 분명 칭찬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내 마음을 더 조용히 점여왔다.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말. 나는 이 집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었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옆에서 손거드는 사람. 며느리의 입가에 잠깐 스친 미소에서 나는 부정하지 않음을 읽어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식탁은 온통 며느리 친정 이야기로 채워졌다. 작년에 이사 가셨다면서요? 아이고, 거긴 교육 여건 좋죠. 우리 언니애도 그 근처 유치원 넣을까 고민 중이에요. 나는 말없이 국을 한 숟가락 떴다. 아들은 내 옆에 앉아 있었지만 대화에 끼지 않았다. 민우는 먹기 싫다며 반찬을 골라냈고 며느리는 조용히 혼자 그걸 치웠다. 그 과정에서 내가 도울 틈은 없었다. 도와달라는 말도 필요하다는 눈빛도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자리를 정리하며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나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참 고우시네요. 그 연세에 이렇게 관리하기 쉽지 않은데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웃음으로 넘겼다. 그 말의 끝에는 관리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고 그건 곧 나를 외부인처럼 보았다는 의미였다. 며느리의 집, 그 집에 동거 중인 어머님. 모두가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진 밤. 나는 씻지도 않은 채 방에 앉아 있었다. 말 한마디 섞지 않은 대화들이 내 귀에서 맴돌았다. 그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픈 건 며느리 역시 그 경계를 흐리거나 막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아들이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오늘 너무 피곤했지? 괜찮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다들 예의 바르더라. 그 말에 아들은 말없이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혹시 그동안 섭섭한 거 있으면 말해줘. 나는 그 말이 너무 늦게 느껴졌다.
말할 수 있었던 수많은 순간이 지나고 이제야 묻는 그 한마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다 지나간 일이야. 잠자리에 들며 오늘 있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그 어떤 장면에서도 나는 중심이 아니었다. 식탁에서도 대화에서도 역할에서도. 그리고 그 사실이 오늘따라 유독 서러웠다. 나는 다이어리를 꺼내 한 문장을 적었다. 내가 사는 집인데 오늘은 어디 앉아 있어야 할지 몰랐다. 현관 앞에 낯선 상자가 놓여 있었다. 아무 무늬도 없는 두꺼운 종이박스, 테이프는 반쯤 뜯겨 있었고 그 위에 며느리의 메모가 붙어 있었다. 어머님, 시간 되시면 이것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낡은 옷들이랑 책들 같은데요. 그 메모를 본 순간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정리라는 말. 익숙하지만 그만큼 낯선 단어. 낡은 옷과 책들, 그건 남편의 물건이었다. 그가 쓰던 코트, 그가 보던 책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수첩까지. 나는 상자 뚜껑을 열지 않은 채 거실 구석으로 옮겼다. 내 손으로는 아무것도 버릴 수 없었다. 저녁 무렵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머님, 그 상자 혹시 너무 무거우셨으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나는 식탁에 앉은 채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건 아직 못 치워. 단호한 목소리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다. 안 해. 그냥 오래된 것 같아서 공간도 좀 넉넉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내 마음을 건드렸다. 공간이라는 표현. 남편의 자리를, 기억을, 옷을, 그가 살아있던 모든 것을 공간으로 바꿔 말하다니. 넌 그게 그냥 낡은 물건으로 보여. 내가 처음으로 반문했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매번 그 옷장에서 그거 꺼내보시는 거 보면 좀 더 편해지셨으면 해서. 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상자 위에 다시 손을 얹었다. 상자 안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셔츠도 있었다. 빨지도 못한 채 그냥 넣어뒀던 셔츠. 아직도 냄새가 남아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혹시 며느리가 뭔가 실수했어? 나는 말없이 커피를 내리며 고개를 저었다. 실수가 아니라 모르는 거지. 뭘 지우고 있는 건지, 뭘 없애려는 건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숨을 크게 내쉬며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엄마, 가끔은 엄마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괜찮다고 하면서도 계속 멀어지는 것 같아.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 애매한 말들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멀게 만들었다. 괜찮다는 말, 괜찮지 않다는 행동, 그 모든 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나였다. 며칠 뒤 상자는 여전히 거실 한쪽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방 안으로 들였다. 그러곤 조심스럽게 하나씩 꺼냈다. 남편이 쓰던 책, 코트, 손목시계, 그리고 사진 몇 장. 그중 한 장엔 젊은 시절에 내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 이 집에서 아직도 널 기다려. 사람들은 널 보낸 줄 아는데 사실은 그냥 내 안에 넣어둔 거야. 그날 밤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그 상자는 내가 정리할게. 근데 버리진 않아.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조심스레 덧붙였다. 제가 너무 빨리 치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나는 대답 대신 상자를 손으로 한번 쓸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오후 민우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그 전화 한 통에 온몸이 굳어버린 느낌이었다. 어머님, 민우가 계단에서 굴러져서 다쳤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해서 너무 급해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내가 민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지만 그 소식을 듣자니 가슴이 더 쿵 내려앉았다. 병원? 민우가 어떻게 됐어? 지금 바로 내가 가야 해?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행히 큰 건 아닌데 머리를 부딪혀서 CT 찍어봐야 한다고 해요. 너무 겁이 나요, 어머님. 제발 빨리 도와주세요. 그 말에 나는 바삐 외투를 챙기고 집을 나섰다. 집 안에 있던 내가 먼저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평소의 침착한 모습이 사라져 있었다. 다른 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민우, 그 작은 아이가 떠올랐다. 병원에 도착한 나는 며느리와 민우를 찾아 달려갔다. 민우는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지만 머리를 부딪혀서 어지러워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내게 다가오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잘못한 건 없어. 그 아이는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내가 말을 해도 마음은 따로였다. 민우가 다쳤다는 그 사실, 그동안 아무리 조심스럽게 지내왔던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모든 게 무너지기 직전 나는 더는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민우가 퇴원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며느리는 민우의 치료와 회복을 챙기느라 힘들어 보였다. 그런데 그때 나는 내 마음속에 분명히 고백해야 할 말이 있음을 느꼈다.
며느리는 애초에 내 마음을 모르고 있었고 그 또한 오랜 시간 지나야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민우가 많이 힘들었지? 저녁을 먹으며 아들이 물었다. 응, 그래도 큰 병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짧게 대답하며 내 마음을 숨겼다.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님, 오늘 민우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할머니랑 나랑 이제 진짜 한 팀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서 한참을 웃었어요. 며느리가 그 말을 하며 웃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나도 함께 웃을 수 없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집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건지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말들이 결코 쉽게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며느리와 나는 결국 다시 대화할 기회를 가졌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서두른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부터 너무 빨리 집안일을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 그녀가 바꾸려 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저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만큼 많은 걸 놓쳤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고백했다. 네가 해온 일들 다 이해해. 하지만 나도 내 방식대로 조금씩 해야겠다.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그럼 저도 노력할게요. 너무 다가가려 했던 건 죄송해요. 그 순간 나는 나의 공간을 다시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물러설 이유도 참을 이유도 없다. 밤이 되면 나는 다시 그 상자를 꺼내었다. 내가 한동안 손대지 않았던 물건들. 남편이 남긴 옷, 그의 사진, 그리고 그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기억했던 작은 순간들. 그 상자 안에는 그가 남긴 흔적이 너무 많아서 그 흔적들을 전부 정리하는 것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이 사진을 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다. 미안해. 이제야 내가 할 수 있는 걸 시작할 거야. 이제는 그 상자를 고이 간직할 수 있다. 그 흔적이 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내가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며칠 전 민우의 사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다. 식탁에는 다시 네 사람의 식기가 자연스럽게 놓였고 적막했던 동선들이 조금씩 풀려갔다. 그러나 이 완화된 평화 안에는 나도 모르게 쑥스러운 무게가 남아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 며느리가 토스트와 샐러드를 내어놓았다. 어머님, 오늘은 간단하게요. 전과 같았다면 고맙다고 소리쳤겠지만 이번엔 조용히 젓가락만 들었다. 그저 마음이 담긴 말보다 소소한 일상이 주는 안정이 더 크게 느껴졌다. 아들이 내 옆에서 말했다. 엄마, 날씨 진짜 좋네요. 오늘 민우하고 공원 갈까요? 나는 젓가락질을 멈추며 고개를 들었다. 좋지. 그리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말이 작았지만 마음은 넓어졌다. 이 작은 동의 하나가 집안에서 내가 다시 중요한 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 같았다. 오전 우리는 공원에 갔다. 아들, 며느리, 민우, 그리고 나. 민우는 연신 공기놀이를 하고 부모님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나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지만 사실은 민우를 지켜보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다. 이제는 가족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점심 집 근처 찻집에 들렀다. 내가 좋아하는 말차와 다과를 골라 천천히 음미했다. 한가로움 속에서 나는 그동안 내 행복을 활자로만 삼차려왔다는 걸 깨달았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도 돌봐야 한다고 알게 됐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식탁 위에는 아들이 준비한 배서 면이 놓여 있었다. 엄마 좋아하실 줄 알고요. 나는 면을 한 젓가락 입에 넣고 눈을 감았다. 고마워.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전에와는 다르게 가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배워가는 듯한 눈빛이었다. 밤이 되고 나는 다이어리를 꺼내지 않았다. 이미 말하지 않아도 나의 중심은 지켜지고 있었다. 남편의 유품 상자는 여전히 방 한구석에 놓여 있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 안에 담긴 기억은 소중하지만 내 삶은 이제 그 이상으로 넓어질 것이다. 내일 아침 나는 직접 아들 내외에게 말하려고 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밥도 준비할게요. 간단한 제안인 듯해도 그 작은 선언이 집안에서 나의 역할을 다시 설정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아침이 밝았다. 그날따라 유난히 일찍 눈이 떠졌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고 민우가 아직 꿈나라를 헤매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오래전처럼 자동처럼 움직였지만 그 마음은 달랐다. 찬장을 열어 밥솥을 꺼내고 쌀을 씻었다. 반찬은 단출하게 두세 가지. 멸치볶음, 계란찜, 그리고 애호박 볶음. 그동안 수없이 해왔던 것들이었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니었다.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였다. 식탁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는 약간 놀란 눈치였다. 어머님, 오늘은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나는 젓가락을 건네며 웃었다. 오늘은 내가 하고 싶었어. 매일은 못하겠지만 가끔은 내 방식대로 하고 싶네. 그 말에 둘 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는 계란찜을 한 입 가득 넣고 씩 웃었다. 할머니 최고. 그 말 한마디에 피로가 녹았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나를 도와 설거지를 함께했다. 어머님, 요즘 저보다 훨씬 부지런하세요. 그녀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났다. 이제는 부지런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만 움직이는 거야. 며느리는 그 말을 곱씹는 듯 잠시 조용했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다. 그 말씀 저도 배우고 싶어요. 오후엔 마트에 갔다. 그간 나 혼자 장을 본 적이 언제였던가? 카트에 두유 한 팩, 요플레, 사과 몇 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카스테라 하나를 담았다. 늘 누군가를 위해 담던 장바구니가 오랜만에 나를 위한 목록으로 채워졌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 가게 앞 벤치에 잠깐 앉았다. 햇살이 나를 비췄고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나 자신으로서. 저녁 가족 모두가 둘러앉았다. TV 소리는 작고 민우는 내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아들은 채널을 돌리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되게 편안해 보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편안하네. 정말 오랜만에 거짓말 없이 그렇게 말했다. 밤 혼자 방에 앉아 다이어리를 폈다. 그동안 적어두었던 말들이 한 장 한 장 넘어갔다. 분노, 슬픔, 외로움, 원망. 하지만 오늘의 마지막 줄은 이렇게 마무리됐다. 오늘은 나를 위해 밥을 지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내가 정한 시간에.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민우는 감기 기운이 있어 하루 종일 내 방에서 책을 읽거나 나와 함께 누워 있었다. 아들은 낮 근무가 잡혔다며 일찍 나갔고 며느리는 점심 무렵 짧게 말했다. 어머님, 오늘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어제 전화 왔는데 언니네랑 일이 좀 겹쳐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녀와. 민우는 내가 볼게. 그녀는 민우 이불을 한번 여미고 조용히 외투를 챙겨 나섰다. 그땐 아무렇지 않게 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녁이 되어도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아들은 퇴근하자마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내게 다가왔다. 엄마, 오늘 이 친정 안 갔대.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다. 그럼 어디 간 거야? 친구랑 외박이래.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다. 며느리가 감춘 건 외박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그 말일지 모른다는 생각. 혹은 이 집이 더 이상 자신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느낀 건 아닐까 하는 의심.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조용히 돌아왔다. 나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다. 그녀는 내 앞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어제 아무 말 없이 나간 건 그냥 답답해서였어요. 나는 묻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털어놓기 시작했다. 요즘 너무 무서웠어요. 잘해야 한다는 생각, 맞춰야 한다는 압박, 민우까지 다치고 나니까 제가 이 집에서 계속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조금 흔들렸다. 그동안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녀 역시 이 집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잠깐이라도 저 혼자 지내보고 싶어요. 친정이 아니라 그냥 저 혼자 민우도 데려가고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조여왔다. 민우를 데려간다. 그건 곧 내가 민우의 일상을 볼 수 없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었다. 붙잡는 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일 수도 있으니까. 며칠 뒤 며느리는 민우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아들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나는 멀찍이 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민우는 마지막으로 내게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금방 다시 올게. 나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할머니, 여기 그대로 있을게. 그 작은 등 뒤로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다. 방 안은 조용했다. 정리된 이불, 민우가 늘 뒤척이며 자던 자국들, 장난감 하나. 나는 천천히 그 방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알았다. 내가 너무 많은 걸 소유하려 했다는 걸. 마음이야 줄 수 있어도 사람은 결국 머물고 싶은 곳을 스스로 정한다는 걸. 나는 그 밤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각자의 쉼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래서 떠남은 꼭 이별이 아닐 수도 있다. 문득 집안이 조용하다는 게 익숙해졌다. 민우의 웃음소리도 며느리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정적 속에서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 처음엔 허전했다. 그러다 점점 그 허전함이 여백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고 점심이면 가까운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었다. 내 삶이 다시 나를 중심으로 돌아왔다는 느낌. 그건 젊을 적에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평안이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엄마, 가 민우 데리고 주말에 집에 오겠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우 좋아하겠네. 더 묻지 않았다. 이제는 서로가 물러나 있던 시간 속에서 깨달은 것들이 있었으리라 믿기로 했다. 주말 오후 현관문이 열렸다. 민우가 할머니.
하고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나는 그대로 민우를 껴안고 한참을 눈을 감았다. 그 아이의 온기가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며느리는 조심스레 들어섰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응. 너는 어땠니? 그 질문 하나로 우리는 짧게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 안에 많은 말이 들어 있었다. 저녁 식사는 네 사람이 둘러앉아 먹었다. 민우는 여전히 반찬을 가려 먹었고 아들은 밥을 2번이나 덜어갔다. 며느리는 조용히 내 앞에 물을 놓았다. 오늘은 제가 설거지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너도 가끔은 내 자리에서 편안해져야지. 그 말에 며느리는 살짝 놀란 눈을 하더니 이내 작게 웃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듣고 싶었던 말이라도 된 듯. 밤이 되어 민우가 잠들고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앞으로도 종종 저희가 여기 와도 될까요?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산다는 것은 함께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다. 함께 있어도 서로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고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닿아 있을 수 있다는 걸. 그럼 이 집은 네가 들어와도 되는 집이야. 그 말은 처음으로 내가 진심으로 내준 자리였다. 그날 밤 나는 다이어리를 펴지 않았다. 기록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마음이 조용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조용함이 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증거였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말보다 시간으로 조정되는 것 같다. 함께 사는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관계는 그 멀어진 거리마저도 존중으로 메워진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서로의 선택 속에 존재하고 싶다. 그렇게 나의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